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정책학회의 특징은 좀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책임지고 또 주무를 맡고 계시는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의 제1차관 이석준 차관님을 모시고 한 20분 정도 창조 경제가 뭔지, 도대체 창조 경제를 하면 젊은이들 요즘에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 대화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도 좀 가져주시고 자연스럽게 정말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세션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님을 모시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청중들과 또 저도 또 질문이 있으니까 Q&A를 통해서 한국형 창조경제가 뭔지, 또 문제점은 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정책 콘서트를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석준 차관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He got an MBA from MIT, so he is so fluently speaking English. My name is Seok-Jun Lee, Vice Minister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t's very difficult to, grab the meaning of the ministry, but I think it stands for the ministry preparing for the Korean economy's future. That could be the correct translation of my ministry's meaning. Up to now, I've spoken in English. Now, turn to the Korean mode. Would it be okay? Sorry for the difficulty you might have. 제가 간단하게 창조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보면 오프라인 쪽은 세계 시장이 통합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는 그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같이 하고 있는 TPP라는 환태평양 무역 투자 협정 체제로 가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RCEP라는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와 저희 그다음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무역과 투자를 통합해서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TPP는 굉장히 야심찬 그 무역 투자 협정입니다. 모든 관세를 철폐를 하는 겁니다. 물건과 서비스의 그 흐름을 굉장히 관세 없이 하자는 것이고, 투자도 그렇게 하자는 그런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은 그런 움직임이 반해서 온라인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이제 우리는 정보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애플 스마트폰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제처럼 2007년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그 8년 이후에 소위 말해서 디지털 혁명, 모바일 혁명,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그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상 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소위 말해서 500만 대의 그 소위 말해서 상품이 팔리는 그 시기가 엄청나게 짧아졌다. 과거에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유선 전화기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몇십 년이 걸렸다 그러면 500만 대를 파는데, 지금은 500만 대 파는데 한 달 내지는 두 달이면 끝납니다.
애플 스마트폰이 한 몇 달이면 700만 대가 팔려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사람, 돈, 그다음에 상품, 서비스 모든 정보의 교류가 동일한 이퀄 부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기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죠. 10배의 가치를 가진 기술을 가지거나 10배의 가치를 가진 인간이 되거나 하는 것으로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방하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전 세계가 동네 치킨집화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킨집은 오늘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월 2천만 원의 수익이 있어야 되고 월 2천만 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 45마리의 닭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45마리의 닭을 팔려면 얼마나 많은 닭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닭 소비량이 한 4.5마리인가? 죄송합니다. 4.5마리 정도예요. 한 사람당. 우리 공급 능력 한 11.5마리 정도 돼요. 치열한 경쟁입니다. 닭을 맵게 만들든 튀겨서 하든 굽내를 하든 그것은 치킨집 경쟁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시대가 왔다. 근데 치킨집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상품이 그래요. 삼성 스마트폰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중국 시장에서 분기별로 한 단계씩 떨어져서 지금 5등 됐어요. 5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5등은 기타로 돼서 등에 나오지도 않아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1등, 2등이 샤오미, 화웨이가 4등, 그다음에 3등이 화웨이, 뭐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삼성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변화가 급격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는 거, 소위 말해서 돈을 풀고 정부 재정의 지출을 늘리고 하는 정책을 해왔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고, 특히 밑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이 하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스타트업 아메리카, 리메이킹 아메리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사람이 창의적인 인재가 창업을 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주력 기업들을 혁신을 하자, 리메이킹 하자 이런 뜻이고, 중국은 창신형 국가라는 이름을 갖고 국가 전반적인 경제 체제를 바꾸고 있다. 창신이 뭐냐? 창조와 혁신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나서서 창업을 유도를 하고 기업들의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전략의 표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업 2025,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서 모든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본은 아베가 2년 반 전에 들어온 이후로 완전히 새롭게 바뀐 일본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창조와 혁신이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서 자기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은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다. 다음 우리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는 1인당 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왔는데, 올 때까지가 우리가 한 것은 외국에서 잘하는 거를 본따온 거예요. 예를 들면 각 분야의 1등을 본따온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의 테레비 같으면 지금 LG 테레비, 삼성 테레비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테레비가 되어 있지만
제가 우리 이영모 교수님하고 보스턴에서 같이 공부할 때는 소니 텔레비가 최고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소니 그 브라운관 TV를 갖기 위해서 그때 $1,000 했어요. $1,000. 소니 TV 하나가. 그 정도로 차기가 힘든 건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삼성하고 LG TV가 전 세계로 석권하고 있어요. 플랫 TV로. 하여튼 그런 정도로 그 우리가 모방을 했다 이거죠. 하나의 그걸 놓고 계속 TV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넘어가 보실래요? 안 된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세계화 시대는 우리보다 더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중국이 모방 잘하죠. 인도가 모방 잘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모방 잘하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모방을 잘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모방을 하면 금방 카피한다.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더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 6만 불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 안주하든지 그 다음에 칸막이가 쳐서 서로 협력을 안 한다든지 창조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조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생부 진짜 아버지가 아랍 사람인가 아세요? 스티브 잡스 그 자서전 읽어보시면 스티브 잡스 아버지가 생부가 시리아 사람입니다. 이슬람교를. 그래서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 그분이 그 카톨릭 전통 카톨릭 집안의 그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쪽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정식 결혼을 못하고 사생아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입양을 시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엔지니어 집안에 입양을 시켜요. 그 어머니가 그 입양을 시키면서 이 애는 대학교까지만 보내다오. 간절히 부탁을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의 혁신의 아이콘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잘 아는 구글 같은 사람들, 세르게이 브린이나 이런 분들 다 러시아계 이민 자식들입니다. 일란 머스크라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라는 정말 우리 보통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게 주변에 있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절대 기존 질서에 있는 사람들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질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못 만든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창조경제 전략은 그 정도로 창의적인 인재가 만들어가는 것을 만들고 싶으나 우리 현재 그 뭐 어떤 역량이랄지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보자, 바꾸어보자 하는 것이 창조경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3년 6월이죠. 창조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지금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바꾸거나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업 생태계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물건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창업이에요. 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기존의 기업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아니면 대학에서 나와서 연구소에서 나와서 대기업에서 나와서
창업을 통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미국 그렇고 중국의 창업 열기는 우리가 여기서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 중국은 각 도시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학생들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기업에 가서 월급 받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업이 소위 말해서 태어나서 영속해서 제대로 월급을 줄 정도의 그 기업이 되기까지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생존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13년 그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창조경제타운이라는 온라인의 창업보육 지원 체계를 만들었고 민간에서도 여기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그 혹자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의 그 벤처붐이 일었던 99년, 2000년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지금 창업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뛰어넘는 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안주해오고 있는 시스템을 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것을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혁신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번갈아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동개혁, 그 다음에 금융개혁, 공공부문개혁, 교육개혁은 이거는 창의적인 경제, 창조적인 경제를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계속 조직에 남아 있고 사회에서 남아 있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 응당한 대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누군가 노력을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자기의 능력에 맞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서 그걸 노동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부문 개혁도 마찬가지. 공공부문 개혁은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공공부문 개혁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기존의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 엄청난 구조조정 요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안주하지 마라 하는 걸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현실 안주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금융기관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 것은 기존에 갖추어진 틀에서 현실 안주하면서 예대마진이라는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먹는 그런 비즈니스 그 다음에 앉아서 수수료를 먹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바꿔나가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교육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가 그 대학교에 강의를 몇 번 갑니다. 제가 항상 여쭤봅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습니까? 여쭤보면 대부분의 답이 공무원이나 회사에 취직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그 말씀 안 하세요. 그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그분들이 그럴까? 한 번도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첫째 안 해봤거나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나 사회의 반대가 너무 세거나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요 절대 주류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변경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변방에 있던 사람입니다. 변방의 목소리라는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토대 위에서 창조경제를 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업 벤처 생태계가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업들이 개방해서 혁신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 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지금 미래에 다가오는 그 산업들이나 게 뻔합니다. 참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미래의 산업, 일본에서 생각하는 미래의 산업, 중국에서 미래의 산업, 여러 거의 다 유사해요. 바이오,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제조업 혁신, 뭐 거의 유사해요. 그 유사한 산업 중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장점을 갖고 무엇을 할지를 체계적 시스템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지금부터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도 민간 창업 생태계는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창업을 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창업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창업은 쉽고 재밌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의 어떤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라는 말은 없습니다. 창업을 해서 실패하는 건 없어요. 경험을 쌓는 것이지.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도요, 성공하려면 한 10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한두 번 실패하거나 그 다음 다 창업에 대한 의지를 다 끊어버려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해주십시오. 기존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지, 근데 제조업 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삼성 스마트폰 다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 중국에 다 가고. 그래서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조 공정 전체를 갖다가 다시 다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농업도 전통적인 농업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농업에다가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모든 산업이 다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은 제조뿐만 아니고 서비스뿐이 다 바뀌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아셔야 되고, 이걸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19개 분야를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노력을 퍼부어야 된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이게 창조 경제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창조 경제를 하기 위한 틀을 닦는 것이 창조 혁신센터고, 전부 17개인데 17개 중에서 저는 다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각 대기업이 붙어 있고 각 그 자기 지역의 특화 산업들이 다 붙어 있어요. 충남 같은 태양광 에너지, 그 다음에 대전 같은 ICT, 그 다음에 전남 같은 농식품. 근데 이제 대기업이 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17개가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 센터 하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기관, 지방 정부, 그 다음에 대학, 연구소,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업을 하는데 보다 쉽고 재밌게 하게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지방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R&D를 도와주거나 마케팅을 도와주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어떤 대학과 연구소와 상생 발전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역량이 직결돼야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로 성공한 대기업들이 이 센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 나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자기들 그 개혁은 잘 혁신을 못하면서 왜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도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세계화 정보의 큰 물결 속에서 미래 성장 먹거리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왜 투자를 못하고 있을까? 왜 투자를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글은 왜 투자를 해? 구글이나 예를 들면 저기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같은 거, 테슬라 같은 전기차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죠.
스페이스X 같은 저기 우주 프로그램에 발사 프로그램 엄청난 투자를 해요. 왜 투자를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 투자를 안 하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나름대로 생각한데는 우리 구글은 작년에 150개사를 M&A를 했습니다. 150개사를 사들였어요. 심지어 직원이 5명 있는 회사를 3천억 주고 사들였는데 왜 사들였느냐? 그 회사의 CEO가 너무나 탐이 나서 그 CEO 인재가 너무나 탐이 나서 그냥 3천억 해서 사들이고 나머지 4분은 그냥 다른 데 가서 일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너무 탐이 나서. 투자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제일 혁신적인 기업인데 그렇게 혁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기업들은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갖고 오라 그러면 전부 다 밑에서만 갖고 와. 그러니까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아무리 내도 그 걸러지는 과정에서 다 없어집니다. 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 투자를 합니다. 확장 투자. 아는 거. 조금 자기 경쟁력 있는 분야. 근데 구글을 보면 구글이 최근에 지주회사로 바뀌었거든요. 지주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그래서 알파벳이란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구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이상한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룬 프로젝트 하는 회사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 공풍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걸 꿈꾸는 회사들. 왜 그렇게 이름을 왜 알파벳이라고 했을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장님하고 토론할 때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약하지만 하고 있고 서울 그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쭉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B라는 건 디캠프, 그다음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마루 180, 캠퍼스. 그러니까 이 서울 캠퍼스라는 게 그겁니다. 구글이 전 세계 3번째로 서울에다가 만들었을 캠퍼스. 캠퍼스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창업자를 도와주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글은 자기 왜 캠퍼스라고 하냐? 이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워낙 학교 때 그 캠퍼스를 좋아해서 그냥 이름 다 캠퍼스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구글도.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만든 D2라는 강남역에다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후죽순같이 서울 강남에 생기고 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창업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연계하고 협업하고 새로운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잘하면 구글을 통하면 바로 저기 샌프란시스코 바로 가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래서 아까 지금은 바로 가는 시대다. 바로 가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런 물결을 타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산만 보면 고개 안 보이지만 부산에서 미국을 보고 유럽을 보고 중국을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아이템이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미미한 아이템 같이 보이지만 그 아이템이 결국은 큰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 경기가 허물어지는 시장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 워크 슈퍼 하드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 직원들이 22시간 일하고 있는 하루에 그 회사였는데 근데 그 직원들이 그 자기 사장님은 23시간을 일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재밌고 너무 즐거우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이거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지금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 경제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아주 창조경제 전략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전략이고 지금부터 훨씬 더 가속도를 붙여도 따라잡을까 말까 한 전략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그
우리 기업에 계시는 분 학생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